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여러분? 많이 힘드셨어요? 인터넷 문제. 1등 하기가 힘들죠? 다들 막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내려나님 왜 병실에 계세요? 아프세요, 어디? 듣다가 잠드셨어요? 네, 저는 뭐 괜찮았어요. 몸 괜찮았습니다. 다들 오늘 힘드셨어요? 그래요? 수익이었던 게 다 마이너스 돼버렸어요? 그래요? 네, 바랑나비님 안녕하세요. 10시, 예, 10시 반. 죄송해요. 제가 자가지고 좀 전에 일어났어요. 장기 투자하기 힘드시죠? 블록딜 나오면은 한 2주 정도는 보통 주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할인율이 적용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 블록딜이 나오면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네, 블록딜로 떨어졌던 거는요, 회복을 합니다, 보통은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종목들이 못 간 거는 그냥 단순하게 개별 종목별 이슈가 아니라 시장이 밀리면서 밀린 거라서. 할머님이 백신 맞고 기운 나셨대요. 제 몸 상태가 진짜 그렇게 고령분들하고 비슷한 건가? 왜 이렇게 괜찮지? 이상하네. 몸이 좀 괜찮으면은 내려가려고 합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폭락했죠.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죠. 빅테크 때문에 밀리면서 시장이 밀렸어요. 지금 뭐 어떤 기업이 밀린 게 아니라 모든 기업이 그냥 다 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상승 종목 수가 200여 개인데 하락 종목 수가 1000개가 넘어갔어요, 오늘. 그거 못 가요. 대부분 이렇게 하면은 종목들은 뭐 거의 다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덕최님 처음 보러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이프 네이버 카카오 가지고 지난주에 파셨다고요? 진짜 잘하셨네요. 너무너무 잘하셨네. 저녁은 아직 안 먹었습니다. 제가 자고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다 괜찮아요. 종목이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오늘 이거 보이시죠?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국면에서 가는 게 이상하죠. 1000개가 하락했는데 200개 가고 1000개 하락했는데 오늘은 뭐 다 힘들었죠. 네, 하하짱님 어서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봐드릴게요. 저점을 다 깼어요, 막. 그죠? 대부분 장이 힘들었어요, 오늘. 오늘 같은 경우는요, 시장이 크게 밀렸기 때문에 1000개 넘는 하락이 나왔어요. 종합적으로 보면 500여 개 상승했으면 500여 개 상승, 그 다음에 1600개 하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이런 국면에서? 대부분 힘들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뭐 한두 번 겪습니까, 이런 일을? 다 지나갑니다. 괜찮아요. 네, 축복의 통로님,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연습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분할 매수하는 연습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런 거 좀 정리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남들보다 내가 만약에 초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느긋하게 사야 되고 조금 더 빨리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볼게요. 자, 이런 국면이라고 봅시다. 이게 지금 코스닥 차트인데 내가 만약에 남들보다 조금 초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상승 국면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정이란 말이죠. 남들보다 좀 더 상승 국면에서 일찍 내려온다는 개념으로 하셔야 돼요. 매도를 나는 좀 더 손해본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는요, 남들처럼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남들보다는 손해를 보고 산다는 느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일단 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 타이밍을 최고점과 최저점에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 주식시장에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되게 잘못된 개념이에요.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시장을 읽어야 되는데 시장을 못 읽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그러니까 초보인데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안 되고, 내가 한 허리춤 정도에서 산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슴팍 정도에서 어깨 가기 전에 난 미리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거든요. 일단 이게 기본 개념이 돼야 돼요. 남들보다 좀 손해를 봐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근데 그게 결코 손해는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초보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한 만원씩 수익 보다가 손실 날 때 10만원씩 봐버려요. 그래서 만원씩 수익 봤던 걸 한 번에 다 뱉어버리거든요. 맨날 이래요. 이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 경험했던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제가 손해보던 매매 때 하던 방식이거든요. 적게 먹고 크게 잃어요. 근데 그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제일 먼저 수정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손실을 최소화해야 돼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 고수 영역이에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제 하나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 바닥 잡으려고 한다거나 머리 꼭대기 잡으려고 하는 거 먼저 버리셔야 돼요. 매도를 좀 더 빠르게 하셔야 돼요. 좀 더 욕심을 버린다는 개념이겠죠. 매도를 좀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이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만원에 팔았으면 그만 봐야 되는데 계속 보고 있어요. 1,500원 가기만 해 뭐 이러면서 보시거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그냥 팔았으면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아시겠죠? 팔았으면 끝인 거예요. 당연히 팔고 나서 더 가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팔고 나서 거의 80% 넘는 종목들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10개 팔면은 10개 중에서 2개 빼고는 다 더 올라가요. 근데 그거를 막 아쉬워하고 그래버리면 다음 매매가 안 되잖아요. 빠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그리고 모든 매매를 내가 100점짜리로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10번 매매하면은 그 완벽하게 한 거는 한 2개도 안 나와요. 거의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8개는 일찍 팔거나 저점에 못 사거나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초보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래요. 이 주식시장에서 최저점, 최고점을 잡을 수는 없다는 걸 먼저 빠르게 좀 깨셔야 돼요. 이게 아마 초입자분들이 잘 안 되실 거거든요. 이거 개념 깨는데 좀 오래 걸리는데 이걸 좀 빨리 깨셔야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갑니다. 미련 없이 하셔야 돼요. 내가 만원에 팔았으면 된 거예요. 수익 냈으면 거기서 거래는 종료되는 거예요. 빨리 새롭게 봐야죠. 다시. 그죠? 이 개념 먼저 빨리 깨셔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리고 느긋하게 사는 거예요. 이건 매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매도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만약에 머리 꼭대기에서 팔았잖아요. 만원에서 팔았는데 만원이 최고점이었고 종가가 막 9,800원 떨어졌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만원에 팔았는데 1,500원 찍고 내려왔으면 되게 잘한 거예요. 아, 그 내가 거의 어깨에 근접하게 팔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주식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항상 약자예요. 시장 앞에서. 그 개념을 절대 잊지 마세요. 1,500원 정도 갔으면 잘한 거예요. 만원에 팔았는데. 아시겠죠? 이거 매도 일단 빠르게 잡으시는 거 먼저 하셔야 되고, 분할 매도 하셔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이거 그 수량이 적다 보니까 잘 안 되시는데, 제가 분할 매도 어떻게 연습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 매수는요 느긋하게 하셔야 돼요. 천천히. 말했죠. 한 3번을 더 생각하라고. 아, 이게 저점 같은데?
하면 세 번만 더 보세요. 세 번만 더 있어요, 저점이. 그죠? 이렇게 해서 매수를 굉장히 느긋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거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초보 때 했던 방법인데 어떻게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했었냐면, 제가 만약에 그 예수금이 만약에 1억이 있어요. 초보 때 했던 거거든요. 1억 있으면 어떻게 샀었냐면 저 10만원 단위로 샀어요. 연습할 때. 만약에 뭐 가령 오늘 종목 중에서 하나로 연습해 볼게요. 종목 중에서 하나로 보면 오늘 잘 갔던 게 캠트로스거든요. 이게 2차전지 소재인데, 자 보세요. 이게 거의 상한가를 갈 뻔했거든요. 3분봉으로 한번 까서 볼게요. 이게 오늘 하루 동안의 분봉 차트거든요. 그래서 오전장에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오후장에서 상단 밴드에서 유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걸 예로 들어볼게요.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은 지금 여기서 갭 확 띄우고 시작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일단 뭐 못 사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약 1억이 있어요. 1억 있으면 스페로스페라님 몇 프로 수익이었다가 삿발삿발 못하고 본전에 가까워졌어요. 네, 스페로스페라님 꼭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매수하는 법이에요, 이거. 자 보세요. 이거를 내 차트 까놓고 내가 이걸 매수한다고 볼게요. 저는 초보 때 어떻게 했냐면 1억 있잖아요. 10만원 단위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최초 매수를. 그러니까 밴드 상단을 더 크게 여는 거예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 여력을. 왜 열었냐면 내가 고수분들처럼 두세 번에 산다고 내 평단이 보장될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고수들이 두세 번 나눠서 사면, 그래 나는 20번 30번에 나눠서 사버릴 거야. 그러면 내가 저 고수들 정도의 평단에 근접하게 가겠지, 이런 개념이었어요. 사실 1억을 10만원부터 사면 더 나눈 거죠. 그럼 더 보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지금 음봉 떨어졌잖아요. 아 여기가 저점일까? 그래도 더 생각해요. 한 3번 4번 계속 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딱 지점에서 더 올라갔잖아요. 그 보통 이렇게 차트를 보면요, 호가창을 보면 보통 아무리 눈치가 없으신 분들도 보다 보면은 지지 저항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강하게 매물대가 꽂히는 지점이 있거든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오늘은 12,200원 선이었거든요. 오전장에는 12,200원에서 굉장히 강했어요. 여기 매물대가 엄청 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저항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반복됐단 말이죠. 그럼 이런 지점이 초보자분 눈치가 있다면 이런 지점을 기준점을 일단 잡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보는 거죠. 적어도 여기보단 떨어져 줘야 사는 거예요. 근데 거의 안 떨어뜨렸죠. 그럼 망했어요. 일단 오전장은 저 예전에 초보라면 전 못 샀어요. 오전장 매수 못 했어요. 딱 한 번 최저점 12,150원 꽂혔는데 이건 못 사죠. 금방 올라갔을 테니까. 여기서 못 산 거예요, 저는 일단. 근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12시 이후부터 갑자기 갭 확 뛰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기준선 지지 저항이 강하게 만나는 매물대가 높아졌어요. 또 13,000원대로 들어갔어요. 13,200원이었거든요 오후장은. 자 보세요, 이 지점이에요. 그러면 저는 또 주저주저 하면서 못 사게 되는 거죠. 당일 매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살려다 못 사 살려다 못 사 하다가 뭐 요 정도 지점에서 한두 번 정도 샀겠죠. 그럼 끽해봐야 제가 살 수 있는 양은 이거 해봤자 한 30만원 샀을 거예요. 그죠? 30만원 샀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요 정도에 30만원 사봤자 고점 찍어봤자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먹은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1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만원 밖에 못 샀단 말이에요, 이 종목을. 그죠? 그것도 한 3번 나눴을 거예요, 이거조차도. 그럼 비율로 따지면은 뭐 0.3% 밖에 안 되잖아요. 엄청 적게 산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요. 자 보세요. 이거는 지금 상방 압력이 더 세죠. 제가 기준점 잡아놨던 선보다 오전장도 그렇고 오후장도 그렇고 한 번도 안 깼어요. 그죠? 제대로 깬 적이 없다고요. 12,200원, 13,200원이란 말이죠. 제가 원하는 지점을 안 줬어요. 그죠? 그러면 적게 산 거죠. 적게 샀으니까 적게 먹었어요. 대신에 리스크도 적었죠. 상방 압력이 컸으니까요. 만약에 이게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눌림을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눌림 후 V자 반등 나왔다고, 그런 차트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더 샀어야 되거든요, 제 개념상. 그럼 막 20만원 추가, 막 여기서 또 한 30만원 추가, 100만원 추가, 막 200만원 추가 해가지고 끽 해봤자 여기서 사봤자 저는 쫄보니까 1억 있으면 한 여기서 많이 사봤자 한 7, 800 정도 샀을 거란 말이죠. 그때 당시로 생각해보면. 그럼 7, 800만원 정도 사서 V자를 먹었으면 대신에 크게 먹었겠죠. 2, 33거보다. 그러나 리스크도 커졌죠. 만약에 여기서 주포 세력들이 물량 다 털고 나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외국인 같은 애들이 한번 물량 딱 잡고 털어가지고 나가서 이거 V자 반등 안 나오고 계속 더 밀렸으면 저는 멘붕 오는 거죠.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1억 있어봤자 7, 800 샀다고 여기서 과감하게 물 7, 800 추가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없어요. 오히려 무서워서 이거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반대로 하방 태세 전환할 거거든요. 분명히 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적게 사야 돼요. 적게. 그게 맞아요. 적게 사서 적게 먹는 걸 목표로 하는 게 맞아요. 적게 사서 난 적게 먹어야겠다라는 걸 기본 자세로 갖는 게 편합니다. 어차피 하방으로 꺾이면 못 사요. 제가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이건 매수 요령인데 이건 하루짜리 차트를 본 건데 이거를 범위를 넓혀서 보자 이거죠. 이걸 하루짜리로 안 보고 만약에 뭐 한 일주일 차트로 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한 7일봉으로 본다 했을 때 그걸 똑같이 개념으로 잡으시면 돼요. 매수할 때 진짜 조심하게 하는 거예요. 매수 버튼 한 번 누르는 게 얼마나 큰 그 연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아직 그 모르시죠? 호가 고작 50원 차이로 내가 이걸 손절하고 나오느냐 수익을 보고 나오느냐가 갈리는 때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호가 매매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요. 내가 이거 평단 50원 차이로 못 팔아가지고 물량 못 넘겨서 나중에 손절하고 나오는 경우도 생겨요. 막 마이너스 7%대 손절매 나오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로스컷 잡히는 경우도. 그래서 이거 매수 버튼 한 번 누를 때 진짜 신중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 개념을 미리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늦은 것 같지만 매수 한 번 한 번 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그 한 번이 나중에 그 겨우 평단 50원 차이로 많은 결과를 바꿔놓는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7일 차트라고 볼게요. 그러면 아까 개념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3일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4일이라고 본다면 자 보세요. 매수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보이시죠? 하루 만에 사는 건 진짜 자살행위예요. 좀 그 과격하게 표현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여기서 3일이잖아요. 근데 한 1억 있으면 그 1억도 진짜 조심해서 사용하는 거죠. 아 내가 여기가 지금 지지저항이 계속 만나는 지점인 것 같은데 여기서 확실하게 깨주지 않으면 매수하지 말아야지. 약간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4일차 때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지점보다 상단으로 뛰어버렸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기업은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요. 초보자분들은 차라리 아직도 똑같이 지지부진한 종목으로 옮겨가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종목은 많잖아요. 그럼 그 종목을 또 다시 가는 거죠. 이제 그럼 다른 종목으로 또 옮겨 타는 거예요. 만약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국산 데코피아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만약에 일주일 차트라고 볼게요. 그러면 자 이때 내가 지지부진하면서 못 샀어요. 그죠? 그러다가 3일차 때 보니까 내가 원하는 3만원 하단에 붙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때 1차 정도 들어갈 만한 해 보이는 거죠. 뭐야 이거 이제가가 3만원 미치면 그냥 사라 했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1차 한번 잡아보자 해가지고 적당히 사는 거예요. 그냥 좀 사고 그냥 올렸으면 그냥 안 보고 다음날 보니까 내가 산 지점보다 좀 더 떨궜네. 그럼 여기서 좀 더 추가 매수하고요. 근데 다만 비중은 너무 높게 사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어쨌든 적게 두 번 샀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올려놨죠. 그럼 매도는 제가 좀 그 남들보다 빠르게 하라 했잖아요. 초보자분들은 이때 매도 잡아야죠. 그냥 매도를 잡는데 한 절반 정도 하든지 뭐 3분의 1 하든지 수익권에서 매도는 아무 상관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어쨌든 플러스니까요. 수익권 매도는 언제나 그냥 원하시는 때 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보다 좀 더 올려도 내가 후회는 안 하겠다 싶으면 수량을 그만큼 남겨두는 거고 아 나는 여기서 안 먹으면 후회하겠는데 하면 미련 없이 매도하시면 돼요. 언젠가 또 내려옵니다. 내려왔잖아요 바로.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도 빠르게 매수는 엄청 느긋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예수금 대비해서 진짜 안전하게 내가 고수가 아닌 다음에야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사는 거는요 그 두 번, 세 번도 10번 이상 더 나누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장난 삼아서 10주 살 때 한 주씩 한번 사보라 하거든요. 초보자분들 제가 연습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하루 9시에 개장 시작하면은 3시 20분 동시호가 전까지 10주를 10번에 나눠서 사는 연습을 계속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분할 매수에 대한 감이 생겨요. 계속 이거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걸 많이 한번 해보세요. 하루 동안 10번 나눠서 사는 거를 습관처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초보 때 진짜 많이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분봉인데 이거 하루에도 이런 차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그냥 일봉 차트에서도 흔하게 나올 수 있는 양상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하루짜리 연습이지만 결국은 이게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연습이 된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그럼 거기서 깨닫는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내가 기존에 뭘 잘못했었고, 아,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지점보다 더 느긋하게 사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 매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도 느끼고요. 지금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차트 공부 다른 게 없어요. 차트 공부는 딱 세 가지만 보면 되거든요. 지지, 저항, 눌림만 보면 돼요. 그 세 가지 개념을 이 그냥 매매를 통해서, 매매 연습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몸으로 익힐 수가 있어요. 아, 이런 지점을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저항대라고 하는구나. 아, 여기서 이렇게 잡히는 게 이걸 지지라 하는구나. 아, 여기서 이렇게 바닥 하단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를, 이거 치고 올리는 걸 여기를 눌림자리라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굳이 이론으로 알 필요 없이 아실 수 있어요, 몸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요거를 좀 한 번만 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본 자세가 안 되면은 주식 시작하실 때 되게 어려움을 겪으실 거거든요. 적은 돈으로 되게 연습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는 저한테 종목 많이 여쭤보시죠. 이 종목 괜찮아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 주식하는 데 있어서 50%는 매매예요, 매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50%가 매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머지 한 뭐 30% 정도가 저는 이제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냥 크게 떨어지지만 않을 종목이면 돼요. 추세를 이탈시킬 종목만 아니면 된다고요. 요 정도는 어차피 초보자분들이 찍어서 맞춰도 50대 50 확률로 맞출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고수분들은 좀 더 잘하겠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면 초보자분들은 어차피 사봤자 이거 3개월 이상 안 넘긴단 말이에요. 종목을 잘 수익권 오면 팔잖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중장기적인 그런 사업 방향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초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매매만 잘해서 평단만 좀 잘 맞춰 놓으면 종목은 어딘가 하면은, 이런 지금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이런 국면에서는 보통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 나머지 20%가 이제 시황이거든요, 시황. 시장 상황을 보면서 움직여 주면, 이거는 이제 첨가제 같은 역할이거든요.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팔아야 될지와 그 사야 될지에 대한 타이밍을 좀만 더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해준다 하면, 요 매매를 좀 더 수정해 줄 수 있겠죠. 내가 잘못한 매매를 좀 더 돌려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고수 영역이에요. 첨가제라 했죠. 100점짜리 매매가 되려면 시황을 잘 봐야 되는데, 이건 고수 영역이라서 초보자분들은 거의 힘드실 거예요. 보통은 5년 이상 시장을 봐야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결국은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라는 거죠. 매매만 잘해도 50점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요거 하는 법은 방금 알려드렸죠. 하루에 10번 나눠서 연습해 보는 거, 그걸로 계속 몸에 익히세요. 아, 언제 팔아야 되고 언제 사야 되는지를 익혀보세요. 어차피 10주 사고 팔고를 끝내도 되거든요, 하루 안에 10주 사고 10주를 팔아도 돼요. 팔고 마무리 하셔도 되는데, 그래 봤자 이거 손실 나봤자 몇 천 원 날 거예요. 그리고 잘하시면 몇 천 원 플러스 날 거고요. 그래서 요 연습 해보는 걸로 이거를 한번 해보시고, 종목은 어차피 찝어주죠. 제가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별론데요,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라는 거를 가이드라인은 어차피 잡아주죠. 그럼 여기서도 일단은 플러스 점수 먹고 갈 거란 말이죠. 제가 그 50대 50보단 잘하잖아요. 잘할 거잖아요, 그죠? 초보자분들보다 잘 보잖아요. 이거 여기 그 해결되셨고, 시향도 다 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이것만 하시면 된단 말이죠,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면은 그 연습을 이제 왜냐면 이거는 제가 못해요. 왜냐면 뭐 마우스 뺏어서 제가 매매를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하시는 분들께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이걸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 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매매일지 썼던 걸 다 돌려봤단 말이에요. 제가 매매일지 10년 넘게 썼거든요. 초보 때 내가 어떻게 했었나, 뭘 못했었나 하고 봤는데, 제가 연습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그냥 이렇게 하루 동안 10번 나눠서 20번 나눠서 사고 파는 연습을 계속 반복해보는 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좀 보입니다. 차트가 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머지 뭐 시향 보는 거라든지 종목 잡는 거, 이런 거는 제가 해드릴 테니까 빨리 매매에서 먼저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다 보면 패턴 뻔합니다. 똑같이 흘러가요. 가급적이면 10번 매매하실 때 또 특징이 뭐냐면, 10번 매매하실 때는요, 그 종목을 무조건 사라는 건 아닌데,
적어도 그 거래량이 10만 주 이상 터진 종목 위주로 해보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게 연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캠트로스 같은 거,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게 좋아요. 그게 연습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요런 거 위주로 뭐 컴트로스라든지, 그러니까 한 뭐 10% 등락폭 왔다 갔다 하는 막 빠른 차트들 있죠. 그런 데 들어가서 해보세요. 수량 많이 하지 마시고 한 10주에서 한 30주 정도로 하세요. 이렇게 10번에서 한 30번 나눈다 생각으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계속 반복. 아시겠죠? 심심하지 않고 재밌으시겠죠? 시향이 뭔지 1도 모르겠어요. 시향이 힘드세요? 시향은 제가 좀 어렵게 써서 그러는데 읽어보면 막상 별 게 없어요.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그 같이 읽으면은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별로 안 어려워요. 오늘 쓴 거 한번 봐드릴게요. 되게 며칠 안 되는데, 지속되는 수급 쏠림 현상이라는 거는요, 어느 특정 종목이라든지 어떤 특정 산업에 수급이 쏠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시장 효과가 나오냐면, 자 보세요. 시장에는 2200개 종목이 있단 말이죠. 근데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하루 동안 살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다고요. 그죠? 정해져 있는데 그 자금이 어느 특정 산업에 몰린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들은 소외받을 수밖에 없죠. 거래 대금이 안 터지니까요. 그럼 종목은 못 가요. 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전체 타이틀은 수급 쏠림이 자꾸 지속된다, 그 얘기를 한 거고, 오늘은 어제보다도 힘이 더 빠졌다고 했어요. 시장이 더 약해졌다는 겁니다. 전체 시장이. 그래서 외국인 매물, 외국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면 올리고 하는 그 양상을 또 말한 거고요. 양시장에서 외국인 매물이 계속 쏟아졌죠. 매도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힘들다 어제보다 말한 거고, 어제랑 마찬가지 2차전지 소재주들, 뭐 LNF, 에코프로비움, 에코프로, 뭐 천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캠트로스, 이런 종목 위주로 강하게 시세가 돌고, 알루미늄 관련주, DI동일, 그 다음에 뭐 사마알미늄, 조일알미늄, 이런 종목 위주로만 자꾸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시세가 좀 다 대체적으로 약하다라는 말을 한 거고요. 새로운 주도주, 2차전지라든지 알미늄 말고 좀 새로운 산업이 좀 나와줘야 시장 분위기를 좀 메꿔주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나와서 조정장 이후에 이 친구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확 이끌었거든요. 야야 간다 해가지고, 야 이거 시장 뭔가 좋아지겠어, 빨간불 막 팍팍 튀네, 그런 분위기를 연출시켜줬는데 이제는 그 국면이 전환됐다는 거예요. 기존에 이렇게 좋은 흐름을 연출해줬던 것들이 이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시세가 약해지는 현상이 나왔다는 거, 이제는 오히려 시장에 해가 되는 느낌이에요 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연결산업으로의 순환매는 무슨 말을 한 거냐면, 2차전지 소재 알미늄 갔으면 제가 그때 공부했던 뭐 데이터라든지 뭐 이쪽도 좀 관심을 좀 줘라, 그래야 좀 이게 순환매가 돈다는 거는 무슨 느낌이냐면,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떡볶이 집을 하는데 떡볶이가 잘 팔려요. 근데 떡볶이만 잘 팔려. 그러면 떡볶이만 잘 팔리면 이건 떡볶이만 잘 팔리는 집이잖아요. 근데 야 떡볶이 맛있으니까 우리 오뎅도 먹어보자, 튀김도 먹어보자, 김밥은 어때, 라면도 한번 볼까? 이렇게 돼야지 시장이 좋아진다고요. 이렇게 돼야 시장이 이게 순환매가 돈다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떡볶이 먹고 뭐 딴 거 먹다 보면, 아 맞다 이 집은 원래 떡볶이 맛집이었지 해서 떡볶이가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이 과정. 와 이거 표현 미쳤네 진짜. 이거 뭐 준비하는 거 아니거든요. 스스로도 좀 소름 끼쳐버렸는데 이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떡볶이만 잘 팔려요 계속. 근데 다행이었어요. 왜냐면 우리 분식집은 죽어가고 있었거든. 조정 맞았잖아요. 8월 조정 맞고 거의 죽어가서 이거 폐업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야야야 여기 떡볶이 대박이래 해서 2차전지 알미늄이라는 떡볶이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좀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가게를. 근데 가게를 유지는 했는데 이게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루즈해져요. 그래서 이제는 오뎅도 팔려야 되고 튀김도 좀 팔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이미 얘기를 했죠.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루 이틀 정도 더 외국인이 떡볶이 2차전지 소재 알미늄 빼고 다른 걸 안 사준다, 오뎅 안 팔린다, 뭐 김밥 안 팔린다, 그러면 이거 좀 힘겨운 싸움 나올 수 있어 보이는데요 라고 한 건데, 제가 보통 시향은 2톤 정도 낮추거든요. 제가 진짜로 보는 그 감정보다는. 이걸 바꿔서 진짜 원래 제 감정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외국인 매물 더 쏟아지면 주식 시장은 좀 개박살 날 수 있습니다 라고 원래 써야 돼요. 근데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정제된 표현을 쓴 건데,
사실은 위험하다고 봤어요. 좀 위험수위예요 지금. 그래서 오후장에 외국인 매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봤는데, 긴장하지 말고 괜히 매수하지 말고 느긋하게 좀 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정제된 표현을 썼죠. 그럼 제 표현대로 쓰자면 까불지 말고 매수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외국인 매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인데, 거의 이것도 또 정제된 표현이거든요. 외국인 매물 안 빠지면 오늘 시장 죽습니다요. 원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이때 쓸 때 외국인이 한 13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후장 후반에 2000억까지 팔았어요. 그러니까 장이 어떻게 됐죠? 무너졌죠. 그죠? 좀 오랜만에 좀 세게 무너졌는데요. 이미 전조는 나왔죠. 언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죠? 전조가 이미 나왔죠. 여기서 나왔죠. 어제부터. 오전장 어제 조금은 더 무거워진 흐름. 이게 하루 전이거든요. 요날 말 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하고 하락 종목이 많네요. 2차전지 소재 알루미늄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 대체로 성장 산업들이다 보니까 안정감은 떨어져 보입니다. 흐름의 측면에서 기존의 전략 후강, 오전에 약하고 오후에 세고, 강한 패턴은 여기서 또다시 어제 월요일 기점을 살짝 꺾인 느낌, 그리고 화요일은 그 지점에서 좀 더 시장 흐름이 약해진 느낌, 거의 소름 끼쳐버리죠. 여기서 한번 좀 약해졌다 보고요. 어젠 좀 더 약해졌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약해졌는데, 여기서 외국인이 한 번 더 판다? 크게 밀릴 수도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도 좀 정제돼서 표현해서 좀 말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사실은요, 안정감이 떨어져 보인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바꿔 읽어야 돼요. 흐름의 측면에서 전략 호강이 강한 패턴이 어제를 기점으로 살짝 꺾인 느낌? 노노. 욕하면 안 되죠. 거지같이 꺾인 느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두 톤 낮춰요 항상. 시장 그 지점에서 시장 에너지가 좀 더 약해진 느낌입니다. 약해 빠진 느낌입니다 라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어느 때라도 외국인 물량 강하게 출해야 되는 날 시장은 기존과는 다른 양상으로 밀릴 수 있어 보이네요. 아니에요. 시장은 개박살 날 수 있어 보이네요예요. 반대로 좀 살짝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3150포인트, 코스닥은 1050포인트에서 좀 무거워지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라고 얘기한 건데, 1050포인트죠. 여기서부터는 좀 무거워 보이네요 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내마녀의 날이죠. 내일 이제 내마녀의 날인데, 지금 이거 내마녀의 날 설명하려면은 선물 개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선물 개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선물이 뭔지도 아예 모르시죠. 자, 내마녀의 날이 뭐냐면, 선물하고 그 다음에 지수 선물, 개별 종목 선물, 그리고 옵션 선물, 그리고 개별 옵션 선물이 다 만기가 겹치는 날이에요. 겹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작가님,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될 줄 알고 미리 다 익절하신 건 거야? 이상하게 제 사면 떨어져 팔면 오르네요. 네이버 카카오는 한번 이거 시향 드리고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네이버 카카오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한 번에 겹치는 날을 내마녀의 날이라 해요. 그래서 4명의 그냥 마녀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 약간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만기가 겹치면 만기 때는 포지션을 청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포지션을 청산하려면 현물을 건드린다고. 현물이 뭔지 모르시죠? 현물은 지금 현재 시세로 거래되는 상품, 그냥 주식인 거죠. 우리가 하는 주식, 그죠? 그래서 선물이 뭐냐? 선물은요, 미래의 가격, 먼저 선자거든요. 미래의 가격을 예측해서 결정된 가격으로 먼저 거래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선물, 그 지수 선물은 3개월 만기인데, 자, 3개월 후에 이 지수의 선물은 만기가 결정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미리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게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를 추종하거든요. 자, 코스피 200이라는 건 상위 200개 종목을 묶어놓은 그 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시총 상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총 무거운 종목들 대부분 상위 200 종목에 들어가는 종목들은요, 우리나라 지수를 거의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중이 7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즉 시장이라고 생각을 쉽게 하시면 돼요.
자, 코스피 시장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3개월 만기 동안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아, 그때쯤 되면 이제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다. 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한 이 정도 가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롱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롱이라는 거는 디스플레이 텍 핑퐁하고 천 넣었는데 아니요. 내마녀의 날이라서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내마녀의 날 지금 좋은 생각님 개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내마녀의 날이랑은요. 처음 겪으신 분들은 무섭겠지만 설명 들어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근데 이걸 잘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자, 내가 갈 것 같으면 시장이 갈 것 같으면 롱이라고 하면 말이 어렵죠. 갈 것 같으면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고요. 시장이 3개월 후에 이렇게 갈 것 같으면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먼저 베팅하는 거예요. 자, 올라갈 것 같으면 왜 먼저 베팅해야 되죠? 차익을 먹으려고요. 내가 산 가격보다 이때쯤 올라가 있을 테니까 먹으려고 사는 거겠죠. 하락에 베팅하는 거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미리 사놓는 거고요. 같은데 개념은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이거는 해지 개념이란 말이에요. 선물은 개념은 살짝 다른데 그것까지 이해하려고 하시면 어려우시니까 간단하게 내가 주식을 사서 올라갈 것 같으면 더 사는 거고 떨어질 것 같으면 안 산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똑같아요. 결국은 현물이나 선물이나 같은 개념이라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해서 거래하는 걸 선물 거래라고 해요. 근데 누가 하겠습니까? 초보자분들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오늘 내일 시장도 어려우시죠? 근데 무슨 3개월짜리 시장을 봐요. 그죠? 그래서 선물은 고수분들이 하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왜 이걸 우리 하지도 않는 초보자분들이 봐야 되느냐? 선물을 가지고 현물을 팔기 때문에 봐야 돼요. 그럼 선물을 거래하는데 현물은 왜 팔죠?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선물 같은 경우는요, 주로 이제 여러 가지를 해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별 주식 가지고도 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서 150개 정도를 개별 종목 선물을 또 따로 하고, 그리고 선물 그 지수를 묶어가지고 지수가 움직이는 데에 베팅하는 지수 선물에도 거래를 해요. 그리고 뭐 원유라든지 뭐 금 이런 상품에도 그 선물 투자를 하거든요. 여기까지만 이거는 간단하게 그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선물은 주가지수 선물을 말하거든요. 이건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선물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베팅을 하는 거예요. 시장 흐름이 이때쯤 이렇게 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거죠. 시장 전체에 베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수분들이. 그죠? 근데 주가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보통은 거시경제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시경제를 좀 잘 읽는 사람들한테 유리하겠죠. 그럼 결국 이거는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걸 가지고 자꾸 고수분들이 현물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되겠죠. 내만의 날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만의 날이랑은 상관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주식을 한다면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해서 3개월 후에 이 시점쯤에 혹은 그 이전 어떤 시점쯤에 증시가 한 이 정도 상단에 혹은 이 정도 하단에 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더 편해요. 여기서 선물 거래 한다 했을 때 이쯤 됐을 때는 이 정도 상단 가 있겠는데 혹은 하단으로 결국은 마무리 하겠는데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베이시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베이시스가 뭐냐? 얘기는 들어보셨죠? 종종 뉴스 기사 같은 데서 보시긴 하셨죠? 혹은 뭐 고수 시향에서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실제 지금 거래되고 있는 현물이라는 단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 종목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담고 계신 종목들 말하는 거예요. 그 현물 가격하고 3개월 후에 미리 예측해 놓은 그 가격, 선물이죠. 선물 가격의 차익을 말하는 거예요. 현물가가 비쌀 수도 있고 선물가가 비쌀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계좌에 지금 삼성전자를 한 주 가지고 있어요. 그 삼성전자 현물 가격이 지금 10,000원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선물 가격은요, 삼성전자의 선물 가격은 지금 11,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가격이 선물이 더 비싸죠. 선물은 11,000원, 현물은 지금 10,000원이에요. 그럼 미래에 이게 11,000원이 될 것이다에 대한 예측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상태는 선물가가 더 비싸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역전이 돼서 현물은 10,000원인데 선물은 오히려 9,000원이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현물 가격이 더 비싼 거죠. 여러분들의 그 담고 있는 그 계좌에 있는 그 현물 가격이 더 비싸다고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뭐를 하느냐, 고수분들이 선물과 현물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1,000원이라는 차익이 생겼죠.
그랬을 때 현물이 더 비싼 상태에서는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고, 선물이 더 비싼 상태에서는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장바구니에 내 선물 계좌가 있고 현물 계좌가 있어요. 여기서는 10,000원이고 여기서는 이게 9,000원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팔고 이걸 사주면 1,000원이 남죠. 그럼 반대로 이게 9,000원이고 이게 10,000원이면 이걸 팔고 이걸 사주면 다시 반대로 1,000원이 남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두 시장의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거를 차익 거래라고 해요. 차익 어려우세요? 그래요? 좀 천천히 해드릴까요? 이것까지 이해 안 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선물과 미래의 가격과 지금 현재 가격이 차이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설명드릴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루이비통 백이 있어요. 그죠? 루이비통 백을 지금 현재 거래가가 100만원이에요. 근데 3개월 후에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이 될 것 같아요. 더 비싸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 가격이 원래 조금 현물 가격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책정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선물가가 만약에 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선물을 사놓는 거죠. 현물하고 같이. 그랬을 때 이제 흐름을 보는 거예요. 루이비통 백을 자 현재 가격 100만원에 사놨고 미래에 200만원에 거래하겠다는 선물을 같이 사놨어요. 하나씩 사놨다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이 됐어요?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데.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시점이 됐어요. 한 시점이 됐는데 자 보세요. 루이비통 백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물은 그 100만원인데 선물 가격이 떨어졌어요. 더 이상 루이비통보다는 구찌가 대세래요. 그래서 9,000원이 됐어요. 선물 가격 90만원이 됐어요. 선물 가격이 오히려 10만원 떨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는요 현물을 팔아주는 거죠. 그래서 선물로 바꿔놓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10만원의 시세 차익이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앞선 그 예상되는 거래가와 지금 현재 거래되는 그 거래가의 차익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것을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설명 진짜 어렵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요? 이해되셨으면 넘어갈게요. 이거 설명을 해야 될 게 많아서 이걸로 막히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시세의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해 두고 선물은 사둔 다음에 현재 현물이 비싸다 하면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고 선물이 비싸다 하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비싼 현물을 지금 거래하고 있는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행위를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해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매도 차익 거래라 하고 반대로 선물을 팔고 다시 현물을 되찾는 형태를 반대의 개념인 매수 차익 거래라고 해요. 이거는 개념 헷갈리시면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고 넘어가세요. 그냥 들어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매도 차익 거래 너무 나오고 있는데 뭐 매수 차익 거래 너무 나오고 있는데 요런 이제 말들이 있을 텐데 저게 그냥 그 사람들이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를 이용해서 시장에서 왔다 갔다 사고 팔고 하고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되는지 제가 나중에 주식 학교 할 때 좀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예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유사하죠. 주식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그거를 현물과 선물 양시장으로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고 하는 거죠. 똑같은 개념인 건데 말만 좀 어렵다 보니까 선물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지금 머릿속에 안 잡혀 계시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니까요. 사실상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시장을 따라가거든요. 개별 시세 위주로 특정 테마가 도는 그런 그 시세가 요란한 종목을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는 개별 선물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을 그냥 따라간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한 가지 왜 이걸 설명드렸냐 하나 때문에 설명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말했던 그 베이시스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가 벌어지면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 변동성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차익 거래가 많아지죠.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지죠.
그래서 봐야 돼요.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가 벌어진다면. 왜 벌어집니까? 선물이 더 비싸다거나 현물이 더 비싸다거나 둘 중 하나겠죠. 결국은 선물에 의해서 벌어지거든요. 선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선물가가 떨어지거나 선물가가 오르거나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익 거래가 나옵니다. 당연하죠. 시세 차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거래는 활발해지죠. 루이비통 가격이 갑자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 폭등했어요. 그럼 거래가 활발해지죠. 그렇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선물 가격이 더 비싼 상태를 콘탱고라 해요. 그리고 현물가가 더 비싼 상태를 백워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좀 들어보셨죠? 그 시황 많이 읽으신 분들은.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쟤네들이 저 이상한 뭐 탱고? 나는 뭐 그 아르헨티나 탱고 그거 말하는 건가? 이렇게 하신 분들 있으실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요, 선물가가 더 비싸요. 이건 기본이에요. 왜? 선물은 만기까지 각종 이자라든지 뭐 창고의 보험료 이런 것들이 비용이 포함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선물가가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선물 만기에 멀수록 더 비싸요. 만기가 많이 남아 있을수록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더 비싸게 거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씩 봐드릴게요. 자, 하나씩 봐드릴게요. 요 백어테이션, 그러니까 선물이 상대적으로 시세가 더 싸질 때는요, 이때가 이제 시장이 좀 불투명한 상태일 때 보통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물가가 더 비싼 상태, 백어테이션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현물을 팔겠죠. 현물을 팔고 다시 선물을 사겠죠. 그렇게 해서 시장은 균형 감각을 자동적으로 좀 맞춰져 가는 거예요. 자동 정화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도 나왔었죠. 백어데이션 때 계속 샀잖아요. 선물을. 외국인들이. 그죠? 반대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자금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거래를 많이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계속 궁금해 하셨던 차익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이제 아셨나요? 그래서 그 큰 틀 안에서 시장의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시장인 거죠, 이거는. 우리는 그냥 현물 시장이라는 그 개념 안에서 움직였는데, 더 큰 개념의 선물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를 이용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거래를 한다. 우리가 모르는 새에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표상으로 다 찍혀서 나옵니다. 나오죠. 보이세요? 차익 순매수. 요 지표로 나오죠. 그래서 차익 순매수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빠졌는지 다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야, 그럼 차익은 알겠는데 그럼 비차익은 뭐야? 비차익 네가 얘기 자주 하잖아. 비차익은요, MSCI 같은 그런 지수라든지 아니면 펀드 같은 그런 그룹에 그 편성된 종목들이 한 번에 환매가 들어온단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야, 시장이 너무 좋은데 나 이거 그냥 펀드 투자 안 하고 내가 직접 투자할래, 환불해줘,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증권사에. 그러면 그 증권사 직원분들은 환매가 들어왔다, 막 가령 예를 들어서 15개짜리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뭐 조선펀드다 그러면 한국조선해양, 뭐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각종 조선주들을 한 그 카테고리로 묶어놨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환매가 오늘 한 다 합쳐서 100억이 들어왔어요. 100억을 환매시켜줘야 돼요. 이걸 개별 종목을 언제 하나하나 찍어서 팔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 이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100억이라는 그 돈을 한 번에 그냥 여기서 환매시켜버리는 거예요. 바스켓으로 묶어가지고 한 번에 팔아버린다고요. 그렇게 파는 행위를 비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차익을 이용한 거래가 아니잖아요. 아닐 비자를 써서 아까처럼 베이시스의 차이를 이용한,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을 내는 거래가 아닌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차익을 내는 게 아니죠. 그냥 환매가 들어왔으니까 환불해 준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는 그 컴퓨터 입력값을 설정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냥 자동으로 싹 그 매매가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일반 프로그램들을 하고 달라요. 다른 프로그램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거래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 개념 좀 잡히셨나요? 네, 그렇게 뭉탱이로 거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차익 많이 나올 때 제가 가끔 이거 환매 많이 나와서 지금 억울하게 종목들이 좀 눌리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자, 펀드로 만약에 구성을 시킨단 말이죠. 증권사에서 펀드를 만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같으면은 맥락 없는 기업 넣겠어요, 여기? 맥락 없는 이상한 기업 넣어가지고 이거 팔리겠냐고요. 삼성전자랑, 이렇게 하면은 종목을 까는 거니까, 삼지전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넣을 거예요, 펀드에 넣으라고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 넣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펀드를 구성할 때는 이 친구들이 웬만큼 공부해서 안 넣는다고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편성되는 종목들이 막 15종목이 있다. 그럼 15종목들이 각 테마의 대장주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처럼 비차익이 나와요. 펀드 환매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비차익으로 바스켓으로 묶어서 판다 했죠. 그럼 이 종목들, 나는 그냥 내 환불 좀 했을 뿐인데, 내 돈 좀 찾아갔을 뿐인데 억울하게 이 15종목이 다 밀리는 거예요. 바스켓으로 던지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환매가 많을 때는요, 더 많이 밀리는 거예요. 좋은 종목들이 억울하게 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을 생각을 펀드 해보셔서 다 아시죠? 펀드는 다 좋은 종목이 편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환매가 들어오면 바스켓으로 넘기기 때문에 그냥 억울하게 다 같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 개념 아시겠어요? 제가 이 종목은 이거 빠질 게 아닌데 억울하게 빠지는데요 라고 말씀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바스켓으로 넘길 때 나타납니다. 이제 이 개념까지도 아시겠죠? 김아름님, 대한제강 20% 물려있다. 어제부로 수익권이더니 오늘 수익률 10%로 매도했습니다. 분할 매도 개념을 알게 됐고 존버하면서 때가 온 것 같아요. 챗을 보내는 날이 오더니 너무 떨리네요. 뭘 떨리실 게 뭐 있나요? 챗보다는요, 그 아름님이 너무 이제 막 20% 이렇게 잘 못하시다가 이제 매도 분할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잡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쁘네요.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분할 매도를 하게 되신 시점부터는요, 앞으로 아름님 주식시장 있으시면서 크게 잃으실 일은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도 더 잘 하세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좀 더 어려운 개념으로 가볼게요. 자, 선물 개념은 알려드렸어요. 차익 거래가 왜 나오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왜 선물 거래하는 놈들이 왜 현물을 건드려 라고 하는 개념은 아셨죠? 현물이 더 비싸졌으니까 파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리고 비차익도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옵션이에요. 옵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이고. 자, 옵션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옵션은요,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권리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선택권. 옵션이잖아요. 너한테 내가 옵션을 줄게 할 때 뭡니까? 너한테 내가 선택권을 줄게 라고 반대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선물하고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이 권리를 어떤 특정 시점에 사고 파는 건 똑같아요. 다만 선물과의 차이는 뭐냐면, 뭔가를 살 수 있는 그 권리, 10,000원에 어느 시점에 이걸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아도 돼요. 선물은요, 해야 돼요. 만기 전에. 근데 옵션은요, 안 해도 돼요. 포기해도 된다고요. 이게 포기해도 돼요 하면 더 좋아 보이죠? 안 좋은 거죠. 본전도 못 찾아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살 수 있는 권한을 팔 수 있는 권한을 풋이라 하죠. 그래서 풋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행을 안 해도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10,000원짜리를 3개월 후에 10,000원에 살 수 있는 콜을 잡아놨어요. 근데 그때 주가가 8,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콜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프리미엄이 사라지죠. 프리미엄을 사는 거잖아요. 이 살 수 있는 프리미엄, 권리를 사는 거니까요. 아파트로 따지면은 분양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를 파는 거니까요. 당연히 그거를 살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게 되면 그 프리미엄을 샀던 그 금액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콜매도, 풋매도에 따라서 그 전략이 다 다르고 개념이 다 다른데, 그거 4개를 전략을 설명드려버리면 아마 지금 이 선물에 대한 개념까지도 헷갈리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개념 정리만 해드리고, 옵션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요. 그래서 보통은 옵션 거래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 혹은 가격 하락에 대비해서 이제 해지를 잡아놓는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옵션 거래를 하는 그 자체 비용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각각의 포지션에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막 만원의 현물을 시작했으면은 이게 11,000원에서부터 콜 행사를 할 수 있고 9,000원부터는 풋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프리미엄에 대한 개념이 또 붙는데 그것까지는 지금은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여튼 옵션 같은 경우는요, 그 선물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따로 붙여서 프리미엄 판매를 하고 사고 파는 그 권리를 말하는 거고,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개념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내가 만약에 틀렸다, 휘장을 상방으로 봤다가 하방으로 봤다가 뭔가를 틀렸다 하면 그냥 포기되는, 자동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레버리지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잘 먹으면 10만원으로도 막,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폭락 나왔을 때는 막 10만원짜리가 1000만원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폭락을 하게 되면. 그리고 10만원으로 막 1000만원을 반대로 먹는 경우도 나오고요, 급등해버리면.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요, 전 재산을 그냥 한 번에 다 털릴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옵션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 큰 차이는 뭐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요, 현물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그 개별 종목 시장 같은 경우는요, 다 같이 잘 될 수 있다고 했죠. 다 같이 잘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뭐 누구 잘 안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현물시장은. 근데 선물과 옵션 시장은 달라요. 누구 하나의 손실이 결국은 누군가의 득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득을 봤으면 누군가는 손실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거의 뭐 완벽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파생시장은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잘해야 되거든요. 내가 누구를 쓰러트려야 돼요. 그래야만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서 지금 그 초보자분들은 안 건드리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진짜 마지막, 내 마녀의 날은 뭐냐. 아까 또 설명드렸죠. 주가지수 선물, 옵션, 그리고 개별 옵션, 재별 선물, 옵션까지 이 4가지 파생 상품이 만기일이 한꺼번에 겹치는 날이에요. 원래는 다 각각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1년에 4번 만나는 날이 있어요, 한 번에. 그래서 그 날에 이제 각각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유리한 포지션을 위해서 청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차익 거래가 무분별하게 막 쏟아지는 거죠, 장중에도. 그래서 예상치 못한 변동성이 쏟아져 나오는 걸 뜻해요. 미국에서는 쿼드루플 위칭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을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그냥 야, 위험하니까 피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지나가고요. 각각 알아서 죽을 놈들은 죽고요, 거기서 또 살아남을 놈들은 살아남습니다. 보통은 외국인들이 잘 잡아요, 포지션을. 왜 잘 잡느냐, 그만큼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행사하는 그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그걸 또 바꿔 말하면 뭐냐, 그 친구들이 의도한 대로 주가 수준을 마음대로 끌어다가 놓고 땡기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화학, 그리고 뭐 있습니까, 현대차, 요런 거 가지고 주가지수 움직이는 건 쉽거든요. 그 친구들이 현물 보유 물량이 있을 거잖아요. 현물로 주식을 사두죠. 그럼 그걸 가지고 만약에 삼성전자를 마음 먹고 때려 박잖아요. 현물로 막 때려 박는단 말이죠. 그럼 주가지수는 금방 떨어집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뭐 코스닥 상위 종목들 셀트리온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냥 무너뜨려 버리면 쉽게 무너뜨리거든요, 지수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유리한 포지션 지수대에다 갖다 놓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예전에는. 지금이야 이제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높아졌고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상단이라서 힘든데, 예전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그 대기자금 해봤자 20조에서 15조죠. 15조에서 25조 왔다 갔다 할 때는요, 외국인하고 기관들 진짜 과간이었어요. 가관이었어. 자기들이 원하는 포지션 이걸 이제 파생게임이라 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포지션 갖다 놓으려고 의도적으로 지수대 막 가지고 움직이고 가지고 놀고 하는 경우가 10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는 박스피에 갇혀 있었다고요. 박스권 양세를 10년 동안 못 벗어났는데, 요번에 코로나 만나면서 여러분들처럼 그 개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증시대기 자금이 막 60조 대죠. 65조에서 70조를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기존에 하던 이런 파생 게임을 지금은 잘 못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내만회의 날 된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무슨 진짜 전쟁이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내만회의 날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방금 설명 중에 선물은 내가 잃은 걸 누군가 먹고 그런 구조. 근데 주식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은 주식 두고도 내가 번 돈 다른 사람 잃은 돈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야 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요. 선물 같은 경우는요, 만기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게임이 딱 끝나버려요. 누군가는 그날에 잃고 따야 돼요. 정해져 있죠. 룰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게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에는 시간표가 없어요. 모래 시계가 없다고요. 안 팔고 싶으면 영원히 안 팔아도 돼요. 그죠? 내가 이 기업이 가치가 어느 시점에 지금보다는 더 고평가될 것이다 생각을 하면 사기만 하면 되죠. 그럼 사는 사람만 존재한다? 파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럼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구조예요. 누군가 손해본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주가를 사는 사람, 사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매수 욕구가 많아지면 상단에서, 주가 상단에서 사주기만 하면은 누구 하나 손해보지 않고도 주가를 띄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굳이 판다고 무조건 손해보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현물 시장은요. 이미 주가가 상단이면 내가 판다고 해서 손해가 아니죠. 근데 선물은 그게 아니에요. 어느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봐야만 되는 구조로 정해져 있는 거죠.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네네, 별이 남긴 먼지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만회의 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우리 같은 개별 그 투자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못합니다. 외국인들이 바보처럼 그렇게 예전처럼 급 반전을 이용해서 그렇게 파생 게임을 하려고 들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이기죠. 기관들이 좀 멍청한 짓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개인들한테도 지고 막 그러죠. 그래서 조용히 계시면 되고 지나갑니다. 그보다 이제 되게 중요한 거는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내만회의 날 다음 날의 변동성이 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 목요일이니까 금요일까지겠네요. 그래서 금요일까지는요, 차분히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편이 좋고요. 주말에 전략을 좀 다시 짜보는 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월요일을 기점으로 월, 화, 수까지 천천히 기울어진 상태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 그리고 목요일 내만회의 날, 그리고 금요일까지 변동성 구간인데요.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시장에 반영시키면 안 돼요. 목요일은 파생 게임이기 때문에 이날의 흐름을 전체 시장 기조를 읽어내는데 활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까지도 그냥 지켜봐야 되고, 다시 주말에 차분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정리되셨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거 뭐 큰 의미 없어요. 이 쿼드루플 나왔다고 막 주식시장 박살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 네이버 카카오를 좀 여쭤보셔가지고 그 개념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이슈냐면, 자, 미국에서 최근에 빅테크 강세가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플랫폼 규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죠?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위배된 어떤 연금이라든지 펀드, 보험 이런 상품들에 대한 판매에 대한 금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기존에 제가 DSR 나올 때, 얘기 나올 때부터, 금융위원장 그 DSR 얘기 나올 때부터 이거는 좀 카카오 그 뱅크에 대해서 규제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거에 대한 예고된 흐름에서 좀 더 전개가 된 거죠. 이제 생각보단 좀 깊이 한 번에 들어왔죠. 플랫폼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그 여당에서도 좀 얘기가 있죠. 야, 카카오 니네 이러다가 중소기업들 다 죽이겠어. 골목 상권까지는 건드리지 마 라고 했던 게 핵심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뭐 택시라든지 기존의 대리운전, 뭐 실내 골프 이런 것까지 진짜 다 해먹지 마 라고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의 어떤 공룡화를 좀 막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오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졌어요. 그게 문제예요. 외국인 자금이 한 번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외국인 자금이 좀 빠졌어요.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도를 크게 때렸죠.
지금 카카오인데 카카오 보시면은 보이시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특히 외국인. 그죠? 외국인이 엄청 팔았고 금융투자 엄청 팔았고 연기금은 뭐 미쳤고 그죠? 보이시죠? 투신도 팔았는데 그런 이유인데 안 그래도 시장이 좀 무거운데 그 여파로 시장까지 같이 밀렸죠.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죠. 중국에서 빅테크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었냐면, 자, 흐름이 뭐냐면, 중국에서 빅테크 규제를 했어요. 빅테크 기업들을 때리다 보니까 여기서 빅테크에 투자했던 외국인 자금이 한국인 테크로 들어왔어요. 2억기까지는 반사이익을 받는 좋은 그림이었다고요. 한국으로 그 자금이 쏠려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또 한번 여기서도 쳐버리니까 이제 도망친 거죠. 그 자금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 흐름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국가들이 대체로 이제 중심을 분배로 잡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그 나눠줘야 된다. 좀 그 균형감 있는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 기본적인 지금 포퓰리즘을 그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화라든지 뭐 독점화되는 그런 그 치고 올라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다만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이런 규제 하나 가지고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그 심장부를 직접 이렇게 타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라고 보진 않아요. 물론 이제 성장성이 좀 상대적으로 컸던 그 카카오 같은 경우가 타격이 조금 있죠. 이런 기업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성을 크게 반영받았거든요. 이 기업이 앞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공룡화 될 수 있겠구나라고 봤던 그 성장성을 좀 반납한 그 측면이 있어서 네이버보다는 더 빠졌을 것 같은데 비스무리한데 조금 더 빠졌네요. 그죠? 그래서 네이버보단 좀 더 과격한 주가 흐름이 나왔는데 아마 이 지점에서는 끊임없이 규제에 대한 조정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뭐 이대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들을 죽여놓는다고 해서 그게 뭐 그 능사는 아니에요. 소상공인들도 네이버와 카카오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혜택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 광고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지역에 계신 분들도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 뭐냐 이렇게 그 뭐라 합니까 그 먹고 사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오히려 이 광고 기반을 그 역으로 활용해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규제 같은 경우는 아마 수수료 폭에 대한 규제 설정을 좀 해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좀 더 주는 쪽으로 정부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점들을 소상공인들한테 좀 나눠주거나 혹은 뭐 정부에 대한 그 세금 그 규모를 좀 키운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균형감을 좀 맞출 겁니다. 이걸 뭐 너네 절대 하지 마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된 적도 없고 기존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이제 어떤 플랫폼 하나 자체가 커다란 시장을 하나 형성해 놨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짓은 정부 차원에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금융 서비스 쪽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적당한 선에서 아마 협의점을 찾을 겁니다. 이게 그 상품 비교 추천 금지라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 자체만 가지고 어떤 뭐 본질적인 경쟁력에 대한 훼손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 시각은 좀 과도하다. 그리고 이런 주가 흐름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요건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 장대양봉 요거 있죠. 요 캔들은요, 중국 그 플랫폼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사라졌죠. 왜? 중국도 그 플랫폼 규제 받았고 우리나라도 받았어요. 이건 빼놓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죠? 요거를 이제 빼놓고 얘기하자고요. 어느 시점에서 이건 바닥을 잡을 거거든요. 그럼 바닥을 잡고 요 가운데서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겠죠. 어떻게? 정부의 그 태도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을 거거든요. 그럼 그 협의점 찾는데 지점에서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행보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년 2022년, 2023년으로 갈수록 몸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잘 되고 시스템 차원에서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을 규제를 통해서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심장부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같이 우리나라가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접점 매수로 반대로 역으로 이건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이버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카카오는 너무 도전적이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뭐라 해야 됩니까? 좋게 말하면 진취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기존부터 설명을 좀 드려왔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고작 해봤자 6월부터 지금 3개월 새에 주가가 35만원대에서 지금 45만원대까지 올라와 있어요. 앞자리를 바꿨어요. 이렇게 시총이 큰 기업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올렸던 요 정도의 상승분은 이거는 이제 중국 빅테크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요 캔들을 빼놓잖아요? 그렇게 빠진 것도 아니에요, 이 친구는. 기존 그 반사이익을 빼면은 사실 전 요 정도 지점이라 보거든요. 요 정도 지점이 원래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그 뭐라 해야 됩니까? 그 평균적인 그냥 그 추세선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은 해봤자 40만 9천 원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고점에 사신 분들은 지금 당장 좀 고통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네이버 같은 기업을 단타 치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42만 원 선 정도라고 보는데 40만 9천 원이면 꼴랑 해봤자 얼마 안 뺐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두 번 정도 더 빼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딱 역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한 요정도 지점 하면은 한 38만원 9만원 사이 정도 되면은 아마 바닥을 좀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그 정도면 이거 좀 매수타 좀 잡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나쁘지 않게 봐요. 네이버 같은 경우 이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사실상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포탈 1위 기업을 가지고 무슨 뭐 정부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매번 그 새로운 산업이 이렇게 치고 나갈 때는요, 발목을 한 번씩은 잡혔어요. 그래서 건강한 잡음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브레이크 없이 차라리 막 이렇게 막 상승하는 그런 차트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반대로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작가님 궁금한 게 있어요. 외국인이 14거래일 내내 기아를 매수하고 오늘은 매수가 아주 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인지 기관들도 오늘 대부분 매수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안 팔았는데 현대차는 또 그런 모양새는 아니더라고요. 이런 수급은 왜 그런 걸까요? 오랜만에 수익권이라 둥지라고 대응을 어찌 해야 될지 여쭤봐요. 무너지지 마요님, 그거 이미 제가 시향에서 설명드렸었는데 그때 안 보셨군요.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얘기를 며칠 전인가 지난주인가에 해드렸었어요. 말했죠. 요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 수출 지표 나왔을 때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이너스를 났다고 했잖아요. 그죠? 수출 비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고 했어요. 워낙 2분기 때 좋았기도 했지만 요번 같은 경우는 타격을 좀 심하게 입었고, 변이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서 아시아 신흥국들이 공장이 셧다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산 차질이 좀 심하게 빚어졌어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요번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좀 눌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기아차는 괜찮았다고 했죠. 기아만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겠죠, 뭐 외국인들이. 그래서 그 기아는 매수로 대응, 현대차는 매도로 대응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아 빼고는 다 힘들었어요, 이번에는요. 네, 뭐 워낙 괜찮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거든요. 모든 지표들이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뭐죠? 왜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고용 빼고는 다 사상 최고치인데, 특히나 이제 제조업 지수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조업 투자가,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 여파가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가 되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제조업 투자를 계속 지속하고 있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연쇄작용을 글로벌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지표들이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걸 토대로 본다면 예전에 중국 굴기 나왔을 때 있죠. 최종 소비재라든지 원자재 같은 거 막 미친 듯이 사줄 때 있었거든요. 제조업 투자 시작할 때. 그때보다도 더 세 보여요, 지금. 그래서 투자 모멘텀, 글로벌 투자 모멘텀이 제가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한번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타이틀도 지금 함께 등장했죠. 그래서 친환경 관련한 무슨 대규모의 투자들이 막 각양각색 대륙별로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스템 차원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차라든지 디젤 기관차들 이제 전부 다 친환경차로 바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시스템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반사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반드시 나왔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소재주들 그리고 친환경 관련주들이 그 직접 수혜주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기업들을 이제는 포트에 좀 구성하고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미 들었었는데 이제 더 들었어요. 언젠가 말했죠. 제가 이제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저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한번 말을 했었어요. 그게 한 두 달 됐나요? 그래서 지금 또 말하는 거예요. 더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왜냐면 지금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성장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나타나는 그 지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변수는 딱 하나죠. 중국인데 중국만 이제 정신을 좀 차려주면은 글로벌 증시도 정상 궤도로 좀 다시 재진입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3분기, 4분기 정도 때 중국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내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까지 중국이 어느 정도는 정돈을 좀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체제 강화의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들에 대해서 좀 엄포를 놓는 그런 그러니까 딱 어떻게 표현해드리면 되냐면 시진핑이 이제 3기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집권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뭐라 해야 됩니까? 그 타겟을 기업들한테 잡은 거죠. 야,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다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양극화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너희들 이대로 되겠어? 이거 안 돼. 내가 손 좀 봐야겠어 하면서 엄한 데에다가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글로벌 증시의 상황에서는 환경에서는 미국한테 자꾸 때려 맞고 있다 보니까 화가 엉뚱한 대로 이제 방향이 엉뚱한 대로 샌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속은 못한다고 보아요. 이게 그 전방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게임 규제라든지 뭐 빅테크 규제라든지 교육 규제라든지 이게 이제 부동산 규제까지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혼다그룹까지 치고 있는데 이게 계속되면은 뭐 중국 마비시킬 거예요. 경제 마비시킬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화 풀 만큼 풀고 나서는요. 이제 부양책이 좀 강한 부양책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존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었지만 제조업 PMI가 50 하단에 꽂힐 때는 중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 부양책이 보통은 나왔었거든요. 기존 흐름에 비춰봤을 때 지금 딱 50포인트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뭐 3분기 한 4분기 정도 됐을 때 점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만 이제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들어선다 그러면은 글로벌 증시가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무역 수지가 지금 보면은 중국향 무역 수지가 흑자 전환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중국 쪽으로만 이제 그 중국의 수입 비중을 좀 낮춰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탈중국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흥미로운 점은 중국은 중국향 무역 수지가 흑자 전환될수록 미국의 중국향 무역 수지가 흑자 전환될수록 중국은 그 경제 둔화 압력이 거세지고 있어요. 이 말은 미국이 쉽게 말하면 중국을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렇게 보시는 편이 합리적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한테 이제 맞는 국면에서 오히려 자폭을 하고 있는 그림인 거죠. 괜히 엄한 그 기업들 규제하고 산업 규제하면서 외국인 자금만 이탈시키는 효과를 나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재밌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중국이 두 손 두 발 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항공 사이클이 좀 재밌어요. 항공 사이클이 제가 말했죠. 대한항공 한번 봐드릴까요? 3만원 이하는 괜찮습니다. 회복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요. 회복을 했다가 지금 3만원 초반에서 언저리로 붙어 있는데,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국내선 여객은 계속 감소하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장거리 노선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미주 항공 쪽으로, 유럽이랑. 그래서 저가 항공사들은 여전히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말했죠. 저가 항공은 그냥 쳐다도 보면 안 된다고. 이게 이제 구조적인 점까지 건드리고 있어서 이게 장기화돼 버리면은 저가 항공사들은 잘못하면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항공기 같은 경우는 보통 렌탈을 쓰는데 렌탈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거의 이제 뭐 아사 직전까지 가고 이미 아사인데 거의 그냥 호흡기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쳐다도 보시면 안 되고 대형 항공주 가운데선 전 대한항공만 보라 했잖아요. 그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화물 운임 상승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말도 안 되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다고요. 흑자 났고 요번에도 미주 노선 쪽으로 지금 40% 넘는 증가 추이를 기록했다고 하죠.
그래서 장거리 노선 쪽으로 수요 회복이 강하게 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차후에 위드 코로나 국면 들어서게 되면 더욱 탄력을 받을 거란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제가 예상하기론 내년에는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날개를 또 달겠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화물 운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은 이제 항공 그 여객기가 아니라 화물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좋아 보여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까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시아나항공은 최근에 상승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보다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 물려 계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요, 아까 왜 빠졌냐고 여쭤보셨는데 설명드렸죠. 요번 3분기 때까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기아차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현대차 수소 비전이 오늘 발표가 됐죠. 그래서 2028년이죠. 2028년까지 수소연료 시스템을 이제 확대할 것이다라는 게 중점이었어요. 그게 이제 유럽과 그리고 그 미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얘기고, 일본 도요타랑 이제 본격적인 경쟁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수소차 핵심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대형 차예요. 결국은 장거리 운행,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럽으로 진출해가지고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까지 싹 다 이제 장악하겠다라는 포부를 좀 보여줬는데, 지금까지는 도요타가 좀 세죠. 도요타가 독일 시장이라든지 뭐 유럽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이죠. 유럽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주 쪽으로 장악을 좀 하고 있죠, 우리나라보다는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플러스 자율주행이에요. 이건 뭐 뻔한 얘기죠. 자율주행 체계를 갖춰서 기술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수소 연료전지 원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수소 연료전지 원가가 지금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전기차 대비해서 수소 쪽은요, 기존의 에너지를 굳이 환원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비용이 추가돼요. 그래서 굳이 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 친환경이라는 명분 하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라는 게 모든 이들이 나타내고 있는 의문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소 연료 전지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던 2003년인가 4년이거든요. 진짜 처음 주식 시작할 때 처음 나왔었어요. 그 당시 대비해서 100% 비율까지 낮추겠다는 게 목표예요. 그게 목표 지점이 보통 지금 2030년 정도를 다 잡고 있거든요. 2003년인가 4년일 거예요. 이때 기준으로 처음 시작했던 그 수소 발전, 그 발전에 필요한 그 비용을 2030년까지 100% 비중까지 낮춰 놓겠다라는 게 목표 지점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요, 원가 대비해서 기존 대비해가지고 한 5배에서 한 6배 정도 가량 낮추겠다고 했죠. 그래서 수소차 전기차 비중은 차후에는 그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해가지고 거의 60% 가까이 늘려놓겠다라는 게 또 목표고요. 현대차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이제 공통적으로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디젤차 같은 경우가 이제 20년 내로 이제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다 얘기했죠. 서울시 같은 경우도 2035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운행 자체를 중단시키고 생산도 안 되죠. 유럽 같은 경우도 좀 더 빠르죠. 2025년부터 이제 생산이 안 된다라는 곳도 있고 막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속화될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속도가 더 빨라져서 우리가 모르는 새, 예전에 우리 아이폰 쓸 때 원래 그 일반 2G폰 쓰다가 아이폰 넘어갈 때 스무스하게 넘어갔잖아요.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해가지고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확장 되면서 순식간에 그냥 시장을 장악했잖아요. 저는 이 똑같은 그림이 전기차 시장에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연기관 차들 운행 좀 하다가 뭐야 전기차가 이렇게 많아져 하다가 결국은 인프라죠. 충전소죠. 충전소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나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충전소거든요. 충전을 하고 이런 게 되게 까다롭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건데,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그 다음에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가 좀 확보가 되는 그 시점부터는요,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확 불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관련 종목들, 그리고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점핑을 하겠죠. 그래서 출근이 빨라서 이만 갑니다. 네. 돼지바님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아직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시세를 못 받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 장기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요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죠. 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가격, 그
그 다음에 주행거리, 그리고 안정성이에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수소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가격이라는 거는요, 시장이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잡혀요. 규모의 경제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잡혀요. 그래서 신경 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주행거리라고 안정성이거든요. 수소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행거리예요.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장점이 주행거리인데 주행거리가 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기술 개발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에서 발표했죠. 그리고 중소형 차들은 이제 그 전기차 위주, 그리고 대형차들, 주행거리가 긴 그 대형차들은 수소차 위주가 될 거라고 저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이라든지 무슨 뭐 그 도심 항공 모빌리티 쪽은 아마도 수소차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나머지 소형차들 뭐 그런 쪽은 전기차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모의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요, 그 한 가지, 두 가지 기업들이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GM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독점을 하고 막 그런 그 뭐냐 그런 그림이 아니라, 기업 간에 그리고 각 국가 간에 이런 서로 이제 협력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상생하면서 제휴되면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죠. 전기차 쪽에선 서로 이제 기술 개발 협력하면서 서로 이제 그 비용, 그 기술 개발 결국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말씀드렸죠. 결국은 뒤에는 다 칼 꽂고 있다고. 그러다가 자신이 어느 정도 유리한 포지션에서 아, 나 이거는 양산화 체계를 갖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먼저 드는 눈치 싸움 구간에서 그런 기업이 나오면 이제 독점으로 가겠죠. 그래서 나랑 2년 끝낼래? 내 밑으로 들어올래? 약간 이런 딜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다임러, 그 다음에 폭스바겐, 그리고 뭐 도요타,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중심이에요. 누가 봐도 이 기업들은 나중에, 이 기업들은 총이 아니라 뒤에 칼이 아니라 총 들고 있어요. 뒷짐에 총 들고 있고, 이제 그 밑에 산하에 있는 나머지 기업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야 우리 같이 R&D 하는 거지, 같이 가자 하는데 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칼싸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총 맞게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땐 딱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수소 비전 발표했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와, 도요타가 생각보다 되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거 느꼈고,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 현대차도 와,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업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줬어요. 현대차도 지금 엄청나게 계속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분야에서 잘 하고 있어요. 항공 모빌리티 쪽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죠, 로보택시 쪽으로 또 투자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호주랑 같이 또 수소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전기차 쪽으로 또 제가 봤을 때는 뭐 애플과랑 합의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애플과를 해주는 건 바보짓이고, 현대차 그 자체적으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 장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유럽 시장을 지금 도요타가 조금 독점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가지고 좀 견제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주 시장 쪽은 여전히 기아하고 현대가 좀 견조하게 가고 있죠. 북미 시장 쪽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신흥국이거든요. 뭐 남미 쪽, 이쪽 중남미 쪽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쪽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쪽에서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요. 단가 경쟁으로 치고 갈 거거든요. 기술력 경쟁에선 안 돼요. 현대차, 도요타에 아예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물량 공세를 하면서 그 단가 싸움에서 그 중남미 신흥국 쪽은 중국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대와 도요타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요. 그렇게 보고, 전기차 쪽이 좀 혼조 같아요. 전기차가 지금 또다시 실리콘 음극재라는 소재가 지금 등장하면서 또 이제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기술 개발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상용화 단계 가기 전까지는 이런 잔잔한 지진들은 계속 될 겁니다. 누가 더 좋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실리콘 같은 음극재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라든지 지금 급속 충전이 대세거든요. 그런 이제 그 에너지 밀도에 대한 필요성이 좀 부각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는데,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GM, 테슬라 뭐 요런 데서 이제 야, 우리도 앞으로 실리콘 음극재 쓸 거야 이래버리면은 이제 대세가 또 기울겠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수혜주가 대주전자재료죠.
최근에 흐름이 미쳤죠. 네, 그래서 그래요. 얘가 미친 이유는요, 그 실리콘 음극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솔 케미칼도 있죠. 이 친구도 지금 흐름 좋죠. 예,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수혜주예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테마는 좀 확실해 보입니다. 중국 규제로 인해서 피신됐던 그 자금들이,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으로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자금들이 결국은 성장성에 몰렸어요. 그랬다가 다시 네이버 카카오에서 야 도망쳐 한 거거든요. 이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혼조죠 이제. 그래서 보면은 쭉 흐름을 보면 철강이라든지 무슨 뭐 진짜 확실한 기업 있죠, 산업 있죠. 이거 100% 돈 된다 하는 산업이 아니면, 코로나 영향권에서 완벽하게 이건 벗어났다라는 느낌이 아니라면 돈이 안 몰리고 있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비중을 줄여버렸죠, 그냥 전체 비중을. 그런 데서 나타났듯이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일단 피하고 보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심리적인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뭐 몇몇 해운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 같은 경우가 지금 역사적 대굴기 국면에 들어갔다고 아까 말했죠.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한 가시권에서 좀 멀어진 현재 시점에서는요, 외국인들이 이제 앞으로 신흥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줄지를 잘 봐야 돼요. 중국에서 이제 좀 그 규제가 좀 잠잠해진다면은 다시 이제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될 텐데, 지금 3분기까지는 그렇게 될 가능성 높진 않아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박스권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게 보는 거죠. 저는 재미없는 시장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셔야 되는 거는 탄소 규제거든요. 탄소 규제는 더욱더 이제 강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프라라든지 무슨 기술 접근성 같은 게 좀 부족한 신흥국들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이런 국가들은요, 앞으로 선진국 간의 어떤 그 글로벌 무역 경쟁력 같은 경우는 격차가 좀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니들이 많이 만드니까 중국이라든지 신흥국, 인도, 베트남, 너희들 생산 많이 하지, 탄소 배출 많이 하지, 그러니까 탄소 국경세 더 많이 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 내, 너희들이 가져가는 혜택을 좀 반납시켜, 지구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갑질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뭐 그 친환경의 기준이 되고 있는 탄소 집약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 집약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신흥국하고 그다음에 신흥국하고 선진국 간의 그 차별화가 좀 나고 있어요. 앞으로 좀 양극화가 좀 날 것 같아요. 대륙별로도 좀 날 것 같고, 그 코로나라는 그 이슈가 나오면서 저는 백신 국면에서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 정도까지만 딱 선을 잘라서 백신이 제대로 보급되는 나라들, 돈이 많은 나라들과 그렇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 그 발전 속도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고 보거든요. 근데 좀 애석하게도 요 탄소 규제로 인해서 또 한 번 그 차이가,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드네요. 선진국들, 특히 유럽이 계속 탄소 규제를 외치고 있는데 유럽에서 좀 갑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는 참 다행이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 선진국의 끝자락에라도 이렇게 밧줄을 잡고 같이 가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크게 딱히 규제를 강하게 받을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탄소 규제가 나오면서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우리나라는 조선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반사 이익을 받는 형태가 나와버리고, 그렇죠 좀.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탄소 규제를 심하게 때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철강사들이 좀 상대적으로 반사세를 또 받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다행스럽죠, 그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글로벌 무역 전쟁의 핵심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도 있고요. 미국이 함부로 내치지 못하죠. 왜?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홀로서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대만에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일본이랑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죠. 짝짝꿍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 강국으로서 입지를 몇 년 전에 다 뺏겼어요.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다 뺏겼어요. 우리나라에 뺏겼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소재 국산화 수혜를 줬던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중소형주 기업들,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 다 그 수혜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줬죠. 그때 규제를 하면서, 수출 규제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 중소형주들이 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이 계속해서 반도체 홀로서기에 나서는 이상 그 완벽한 홀로서기가 되기 이전까지의 시점까지는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장비를 들여와야 뭔가를 자체적인 개발을 하고 R&D 투자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소재, 부품, 장비주들을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요, 4차 산업혁명 국면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산업 간의, 기업 간의, 국가 간의, 대륙 간의 무역 전쟁이 계속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 국면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어떤 산업들이 어느 정도 위치를 선점하고 좀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조정 거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글로벌 경제는요, 장기 우상향 추세라고 봅니다. 중국 대굴기 이후에 역사적 최대 제조업 모멘텀이 한번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3분기, 4분기 지나가는 동안에는 잠시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2022년도는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계속 공부를 좀 해보죠, 같이. 아시죠? 그래서 지금 내년이 오기 전에는 포트폴리오에 성장주, 특히나 2차 전지, 안 되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수소차 정도, 관련주 하나 정도는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도저도 난 잘 모르겠어 하시면 현대차를 좀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좀 만만합니다. 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러브러브님, 엔터주 요즘 중국 규제 때문에 너무 눌리는데 2시간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와요. 한국 연예인 팬클럽 규제. 한국 연예인 팬클럽 규제라고요? 아, 무슨 어느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심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볼까요, 한번? 한류 겨냥 아니야.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정화운동에 대한 입장 표명을 했어요. 중국 팬들이 모금을 통해서 BTS의 지민 생일 축하 광고로 랩핑된 제주항공을 보여주네요. 와, 이런 것도 해요, 이제는. 대단하네요. 특별 행동 관련 입장 표명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미디어 산업 최고 규제 기관인 광전 총국에서 나왔군요. 계정 21개를 정지시켰다. 웨이보는 거액의 돈을 모금해서 지민의 생일 축하 광고를 막았고, 아이유, 태연, 아이즈원, 블랙핑크 등에 대해서 계정을 정지 조치했다고. 결국은 이 친구들이 지금 하려는 게 뭔지 아세요? 중국에서 지금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처럼 소통의 창구가 자유로워지게 되면 이제 좀 자신들의 체제가 좀 약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지금 하려는 게 언론 통제거든요. 언론을 좀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자유로운 좀 의사표현을 좀 방해하려는 그런 목적이 좀 강하다고 보는데, 이 말이 반은 맞다고 봐요. 한류를 겨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류를 겨냥한 것보다는요, 그냥 자체적인 어떤 언론의 통제의 수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반이라고 보는데, 참 재밌네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인터넷 규제죠,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래서 악의적 마케팅을 좀 방어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죠.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다. 참 진짜 별걸 다 하네요, 진짜. 빅테크, 사교육, 연예계까지 이어진다.
문제네요, 문제. 그죠? 괜히 엄한 데에다가 화풀이 하네. 자기들이 미국한테 맞으면서 엄한 데 이상한 데 화풀이를 하고 있는데 참 짜증나네요, 진짜 저런 거 보면은. 저도 조금씩 모아가던 대안제가 일부 익절했어요. 주식 매매는 위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래를 보면서 하는 거라는 작가님의 등산 매매는 저에게 혁명적 전환이었어요. 우연히 작가님 유튜브를 접하고 단번에 주식 1타 강사임을 알아봤더랬죠. 주식 강의 외적인 부분에 적응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지만 작가님을 알아본 저와 여러분들의 안목에 치얼스. 좀 걸리셨어요? 그 외적인 부분 참아내시는데 좀 힘드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보지 마시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네이버에 거북이 투자법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활동을 하고 시향을 많이 올려요. 여기에 앞으로도 많이 올릴 건데 여기 가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베스트 게시글 보면 거의 1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글을 좀 안 써서 제가 조금 약하거든요. 원래 좀 셌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이 작가 똑같잖아요. 검색하셔서 글 읽으시면은 실시간으로 뭐 이런 좋은 글도 가끔 싼단다 쓰거든요. 그래서 미쳤죠. 그래서 만약 남성분이 아니시라면 이런 글도 가끔 읽어주시고요. 그 남성분이시라면은 제목 보고 일단 주식과 관련 없는 글은 클릭을 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 뭐 이상한 글은 클릭하지 마시고 주식과 관련된 글, 시황 이런 것만 읽으세요. 괜히 무슨 막 딴 거 읽지 마시고 딴 거 읽어서 그 방향성 잃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근데 최근에는 주식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 약간 그 거북한 글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거북이 투자법 많이 가입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100만 카페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45만인데 진짜 저평가라고 봐요. 제 카페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운영자분하고 아무 사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초보자분들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가입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모아님 제가 그 개인 카톡을 하는 사이긴 하지만 막 이렇게 막 그 자주 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진짜 착하고 좋으세요. 제가 같은 그거 운영자라고 띄워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저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이고 좀 포용력도 넓고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시거든요. 나이는 잘 모르겠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카페니까 여기 가입하시고 해야 될 건 없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저평가예요. 나중에 100만 카페 분명히 갈 거예요. 별이 남긴 먼지님, 전 지금도 적응 중이에요. 저 같은 분들 많을 거예요. 견디세요. 땅 보고 매수 잘해서 수익 나고 하면 참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참으셔야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모아님 남자분이세요. 남자분. 네, 남자분이신데 주식 소문남님하고는 대화를 많이 나눠보진 않았지만 좋으신 분 같아요. 주식 소문남님도 좋으시고 모아님은 대화를 좀 나눠봤거든요. 근데 진짜 좋으세요. 그래서 카페 많이 가입해주세요. 여러분 광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카페가 아니더라도 다른 운영자분들은요, 제 메일 아시나요? 제가 광고할 때는 또 확실하게 해드리니까요. 아무튼 간에 이 대상 이거 이슈는요, 글쎄요, 이거 하나만으로 뭐 엔터주가 크게 타격을 받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이슈인데 이 친구들 참 이게 문제네요. 근데 그죠? 체제 강화를 언제까지 할 건지, 그리고 언론 통제를 어느 시점까지 할 건지 궁금해지는데 뭐 제풀에 지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잘 견뎌주세요. 그리고 잘 견뎌주세요. 헛소리 할 땐 또 하고 공부할 땐 제가 확실하게 하니깐요. 견뎌주시고요. 이제 정리 좀 되셨어요, 여러분? 내 마녀의 날이다 도망쳐 이거 아닌 거 아셨죠 이제? 그리고 개념 선물하고 옵션 개념 같은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거 나중에 제가 주식학교 할 때 여러분들이 피부로 딱 와닿을 수 있는 예시 기가 막히게 가지고 올게요. 제가 오늘 준비를 전혀 안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좀 버벅거렸는데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제가 더 쉽게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외도 안 해요. 그 주식 카페는 오로지 거북이 투자법만 갑시다, 여러분. 장난친 거고 꼭 카페가 주식 카테고리만 있는 건 아니니깐요. 다른 카페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뭐 여행 카페라든지 그잖아요. 그래서 다른 카페 뭐 내가 좀
좋은 카페를 좀 알리고 싶다 뭐 이러신 분들은요. 제가 또 설명은 좀 잘 해주니깐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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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아모레 퍼시픽은요, 지금 중국이 살아나지 않으면 좀 힘들고요. 네, 지금은 그 뭐냐, 브랜드 쪽보다는 ODM을 보는 게 낫거든요. 코스맥스가 날 거예요. 화장품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 하신다 그러면. 근데 아모레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바닥이에요. 너무 바닥이에요. 너무 바닥이어서 와, 너무 심하다. 결국은 이거는 중국 소비가 좀 살아나고 그리고 이쪽 화장품이 좀 살아나게 되면은 회복은 할 거라고 봅니다. 굳이 이거를 손절하지 마세요. 아모레는 좋습니다. 손절은 하지 마세요. 근데 와, 너무 심하다. 3, 4월 이때 제가 추천했었거든요. 제 추천가보다도 이제 더 내려갔네요. 파란 우사님, 작가님 대한제강 수익권인데 반 덜어냈어요. 계속 홀딩하며 등산 매매하면 될까요? 이상하게 작가님 목소리 들으면 잠 와요. 주무셨다고요? 네, 꿀잠 주무셨으면 뭐 다행이고요. 수익권이면은 네, 절반 매도하시고 등산 매매로 왔다 갔다 하세요. 3분기 실적이 10월 중순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3분기 실적은 제가 봤을 때 다 마찬가지. 철강 어떤 종목들도 다 그 컨센은 다 상회할 거라고 봐요. 전부 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누가 진짠가는 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현대제철, 포스코, 대한제강은 좋을 거라고 보는 쪽이에요. 동국제강, 대한제강, 과연 저는 대한제강이요. 대한제강이 좀 더 유리합니다. 뭐 자본금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업 분야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철근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고객사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오늘 개념 진짜 딱 잡혔어요. 선물 개념 잡히셨어요? 한 번에 안 되실 건데 선물은 좀 어려운데 되실 때까지 여러 번 해드릴게요. 뭐 떡볶이로 비유했다가 리빗 등으로도 했다가 또 남성분들도 해드려야 되니까 남성분들은 뭘로 해드릴까요? 비유를 뭐가 좋을까? 뭐가 있지? 술? 뭐 술로도 비유했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몇 분이에요? 12시 20분이면 제가 1시간 한 건가요, 지금? 오늘은 시간이 진짜 빨리 갔네. 8월 21일인가 일요일에 새벽 4시에 라이브 아직 하고 있어서 6시까지 주식 상담도 많이 받고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셨어요? 시계로 해드릴게요, 시계로. 롤렉스로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선물하고 옵션도 완벽하게 아실 때까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공매도 개념 부탁드립니다. 공매도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주식이 떨어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요, 주식을 빌려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관한테. 야, 수량 있어? 뭐뭐뭐 수량 있어? 라고 옛날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야, 뭐뭐뭐 돼? 라고 하면 돼 하면은 그걸 빌려와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매도를 쳐요. 빌려온 입장에서 매도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죠. 다시 사요. 그리고 그 주식을 돌려줘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차익이 생기죠. 그걸 가져가는 게 공매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공매도는 문제가 없어요. 상관은 없어요. 시장의 버블을 막아준 역할을 해주니까 괜찮은데 이걸 악용해버리죠. 그죠? 야, 가져와봐 한 다음에 매도를 치고 리포트를 쏟아내요. 이 종목은 끝났습니다. 파세요. 이렇게 쳐버리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 투자 심리 악화시켜서 떨군 다음에 다시 저점에서 잡아서 넘겨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반대예요.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부정부패도 너무 많고 예전 같은 경우는 그 규칙을 잘 안 지켰어요. 업틱룰이라는 게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기관들끼리 서로 편법을 너무 많이 썼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건 기본적으로 좀 더 발전적인 주식시장이 되려면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요? 뭐 별거 없어요. 공매가 많이 잡힌다, 그럼 많이 파는 거예요, 그냥. 근데 공매라고 해서 다 수익만 보느냐? 절대 아니에요. 주식이 그렇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공매 쳤다가 잘못돼가지고 쇼커버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잘못 쳐서 많이 공매 쳤어요. 막 이렇게 올라가요. 반대로 가요. 그러면 손절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밑에 하단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막 어떻게든 손실 줄이려고 하는 행위를 숏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숏커버링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의외로 손절 많이 쳐요. 공매 치다가 공매 세력들도. 네, 요 개념도 이해가 되셨죠? 주식학교요? 아, 진짜 할게요. 진짜 빨리 할게요. 근데 제가 좀 그런 중압감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끝까지 완벽하게 다 목차를 완벽하게 해놓지 않고선 시작하면 안 돼. 약간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할게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하나 두 개씩 차분차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셀리버리는 저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요, 바꿨으면 좋겠어요. 공매도의 전설은 디스플레이죠. 아, 미쳤죠. 거의 뭐 공매들이 물량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죠. 게임스탑은 무슨 일이었냐면, 게임스탑은 어떤 이슈였냐면, 자,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한 공매 기관에서 리포트를 냈어요. 게임스탑을 사는 거는 뭐 바보다, 약간 이런 리포트를 쏟아냈단 말이죠. 누가 봐도 공매란 말이에요. 공매로 유명한 기업이었거든요. 투자 주체인데,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야, 나 이거 못 참아, 야, 이거 못 참아, 야, 우리 게임스탑을 매수하자라고 했어요. 매수해서 하단을 잡아버리자라고 했어요. 공매 세력들은 여기서 매도 쳤겠죠. 리포트를 썼으니까. 다 주식 빌려서 여기서 매도 친 다음에 하단에서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다 사줬어요. 하단에서 계속 매수 계속 해버리니까 주가를 상단으로 올려버린 거죠. 오히려 이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막 60% 당일 상승 나오고 했죠. 100% 올라가고 400%까지 올렸나요?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했죠. 손실이 뭐 10조 단위로 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업 몇 개 망했죠. 그 공매 쳤던 기업들. 그래가지고 나중에 두 손 두 발 들었죠. 봐달라고. 항복했죠. 봐달라고 항복했죠. 결국은 손실을 좀 줄이면서 끝나긴 했는데, 그게 이제 게임스탑발 공매 이슈예요. 우리나라 언제 나왔었지? 뭐 몇 달 전에 나왔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기업에서 야, 우리나라도 이 기업 이거 공매 너무 짜증나는데 좀 해야 되지 않아? 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 뭔지 아세요? 뭐 매수해준다고? 매도로 대응. 이거 분명히 공매가 이길 거거든? 야, 매도로 대응하자. 나이스, 단기 주가 올려준다. 매도로 단타 치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처럼 이런 차트 안 나오고, 우리나라는 야, 가자 하다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반대로. 셀트리온에서 나왔었죠. 셀트리온. 더 팔아. 야, 단기 차익 실현하자. 이거 기회다. 단기 차익 실현으로 대응하자. 기아차요? 기아차도 네, 괜찮죠. 근데 기아차 이런 거는요, 장기로 오셔야 돼요. 그 기아차를 단기 투자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무거운 주식을 어떻게 단기 투자합니까? 장기 투자하셔야죠. 오늘 방송 너무 알찼어요. 감사해요. 네, 시베리안 허스키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려운 내용이었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